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을바람입니다. 오늘은 양자 컴퓨터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저번에 살펴보던 보스턴 컨설팅 그룹의 양자 컴퓨팅 리포트 2부로 같이 살펴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양자 컴퓨팅의 개발 단계 세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양자 컴퓨팅은 지난 10년간 큰 발전을 해왔지만 아직 개발 초기 단계이며 폭넓은 상용화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은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다 라고 보수적으로 예측을 해줍니다. 그래서 현재 단계는 NISQ로 Noisy Intermediate Scale Quantum Technology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에러 커렉션, 오류 수정이 적절히 적용되지 못해서 소음에 노출이 되면 정보를 빠르게 잃어버릴 수 있는 아직 양자 우위에 도달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스턴 컨설팅 그룹은 이 단계가 최소한 3년에서 10년 정도 지속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으며 연구자들은 이 초기 단계에서도 다양한 사용 사례들, 유즈 케이스들이 성숙해지기를 바라고 있다. 그래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초기 분야들이 새로운 화학물질 설계, 금융 분야에서 투자 포트폴리오 최적화, 그리고 신약 개발 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자 우위에 도달을 하는 순간 이 양자 컴퓨팅 전체 시장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해서 2023년에서 2025년쯤 양자 우위에 도달하지 않을까라고 예측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온큐 역시 그걸 목표로 달리고 있죠. 그래서 양자 우위가 설립이 되고 실용적인 어플리케이션이 나오기 시작한다면 시장은 1빌리언을 초과하며 빠르게 성장할 것이며 이제 전체적으로 내결함성을 갖춘 상태에 도달하면 90빌리언까지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NISQ 시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지난 10년간 큰 진보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2012년에 1큐비트라는 회사가 처음으로 독립적인 퀀텀 소프트웨어 프로바이더로 설립이 됐고 2013년에는 구글이 퀀텀 AI 랩을 창설을 했고요. 2016년에는 IBM 퀀텀이 양자 컴퓨터를 클라우드에 올려놨다. 최초로 올려놨고요. 2017년에는 IBM Q가 나와서 지속적으로 그 상용화 가능한 양자 컴퓨터를 만들기 위한 계획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부터 폭발적으로 투자가 늘어났다고 했는데 그 원인이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2018년에 중국이 10빌리언 달러를 투자를 해서 국가 연구소를 지었습니다. 양자 컴퓨팅, 양자 정보과학을 위해서 이제 10빌리언을 투자하기로 했고 이에 대응을 해서 미국이 내셔널 퀀텀 이니셔티브 액트를 통과를 시켜서 10년 동안 양자 R&D, 미국 내에서의 양자 R&D를 펀딩하겠다라는 계획이 나오면서 여기서부터 이제 폭발적인 투자가 생기기 시작했죠. 그래서 2019년에는 이제 구글이 양자 우위를 선언을 했습니다. 시카모 칩으로. 그리고 AWS가 아마존 브라켓 클라우드 서비스,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아주어 퀀텀 클라우드 서비스를 런칭을 하면서 이제 여러 회사들의 양자 컴퓨터를 클라우드로 액세스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큰 진보가 있었고 이제 다음 단계를 보시면은 에러 커렉션, 오류를 수정하는 문제가 크게 해결된다면 NISQ 이후로는 5년에서 20년 정도 폭넓은 양자 우위가 실현된 시대가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 양자 컴퓨팅 주요 기업들이 이 양자 우위를 도달하기 위한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양자 우위를 향한 길이 명확해지고 있고 에러 커렉션 이외에도 더 높은 품질의 큐비트를 딜리버할 수 있어야 되고 대규모 모듈성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고 기계적으로도 성능이 확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다 해결이 돼야 폭넓은 양자 우위 시대가 옵니다. 그래서 한 회사가 5년 안에 이거를 혼자서 달성하기는 어렵지만 이 문제들이 해결이 되기 시작하면은 이제 다음으로 full scale tolerance, 전체적인 이 내결함성을 갖춘, 그러니까 지금 전통 컴퓨터만큼 오류율이 낮은 목표 달성을 위해서 가장 진보된 아키텍처를 만들고 모듈화하고 확장하기 위한 경쟁이 계속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새로 나오는 유즈 케이스들, 이제 사용 사례들은 꾸준히 몇 개씩 이 선형 방식으로 등장하는 게 아니고 2025년에 싸이 퀀텀의 목표와 같이 100만 큐비트 머신이 등장한다면 기하급수적인 타임라인 가속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에나 올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기업이 언제 얼마나 진보된 양자 컴퓨터를 내놓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엄청난 돈과 인력과 또 국가들의 관심이 모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예측보다 빨리 올 수도 있고 뭐 늦게 올 수도 있다. 하지만 여기서는 빨리 올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보시면은요, 지금 당장 메이저 회사들이 어떻게
폭넓은 양자 우위를 가져올 건지 다음 10년 동안 그것에 대한 얘기인데요. 일단 허니웰 같은 경우는 큐비트 품질에 신경을 많이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2021년에는 작년보다 4배의 성능을 가져오겠다라고 선언을 했고 2023년에는 IBM과 아이온큐의 로드맵이 있는데 IBM 같은 경우는 미리 내장된 양자 런타임이 이제 재사용 가능한 프로그램, 루틴을 하나로 묶어놓은 것인데 이거를 이제 배포를 해서 양자 알고리즘 개발자들을 더욱더 이렇게 어트랙트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프로그램 면에서 아이온큐 같은 경우는 이제 모듈화된 양자 컴퓨터를 디플로이를 해서 여러 개가 하나로 묶여서 데이터 센터에서 같이 네트워킹 될 수 있는 이 모듈성을 가져오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2025년에는 싸이 퀀텀이 1 밀리언 피지컬 큐비트 시스템을 가져오겠다. 확장성을 강조를 했고요. 2029년에 구글은 이제 에러 커렉션을 갖춘 1 밀리언 초전도체 큐비트 시스템을 가져오겠다. 에러 커렉션에 목표를 뒀습니다. 그래서 이 로드맵들이 잘 이루어지는지 각사별로 좀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어떤 회사가 앞서가고 이제 투자를 했을 때 큰 수익을 낼 수 있을지 알 수 있겠죠. 이제 5가지 하드웨어 기술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하드웨어 기술이 양자 컴퓨팅 경주에서 승리할 것인가 라는 질문이 나오면 5개의 후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초전도체, 이온 트랩 방식, 광자, 스핀 또는 퀀텀 닷 그리고 콜드 아톰 이렇게 5가지 기술이 있는데요. 메이저 기술들이니까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들은 90년대 획기적인 물리적 실험과 실현으로 파생된 것들인데 초전도체와 이온 트랩 방식이 지금은 가장 유망하다. 그래서 IBM, 구글, 아마존은 초전도체 주위에서 반대 방향으로 동시에 흐르는 전류의 중첩을 기반으로 하는 초전도체 양자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방식은 제조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으나 이제 결매즘 시간, 즉 큐비트로 연산을 할 수 있는 코헤런스 타임이 짧고 초저온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거대한 냉각기를 씌워야 한다. 그래서 전력과 돈과 공간 낭비가 심하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온 트랩 방식과 광자 방식인데 우리가 알다시피 허니웰, 지금은 이제 케임브리지 퀀텀이랑 합쳐져서 퀀티넘이 됐죠. 퀀티넘과 아이온큐는 이온 트랩 방식의 선두 기업인데 이온 트랩 방식은 큐비트를 전자기장에 트랩을 시켜서 레이저로 이제 제어를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결함이 적고 더 긴 큐비트 수명, 더 높은 게이트 충실도를 가지고 있지만 게이트 작동 시간이 오래 걸려서 이것을 단축해야 되고 단일 트랩을 넘어서 확장성이 주요 극복 과제입니다. 하지만 아이온큐는 이제 확장성 해결했죠. 이제 게이트 작동 시간을 어떻게 단축할 것이냐 이것이 하나의 과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광자 사용 방식입니다. 최근 두각을 나타낸 기술인데 지난 50년이 넘은 R&D 역사와 1조 달러가 넘는 투자 규모를 가진 전통 반도체 칩 제조 기능과의 호환성이 있고 널리 사용되는 통신 광섬유와도 호환성이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호환성이 뛰어난 방식이다. 그래서 자나두, 싸이퀀텀 두 기업이 선도 업체인데 이제 싸이퀀텀 같은 경우는 거의 3억 달러에 달하는 투자를 유치한 기업으로 유명하고요. 큐비트를 이제 실리콘 칩의 회로를 따라 이동시키고 광섬유로 연결된 광자의 양자 상태로 인코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광자 방식 역시 치열하게 쫓아오고 있는 경쟁 방식이다. 광자 큐비트는 간섭에 강해서 오류 수정이 쉽지만 빛이 산란됨에 따라서 광자 손실이 있어서 이것을 극복하는 것이 핵심 과제라고 합니다. 다음은 이제 인텔과 SQC라는 기업이 선두로 있는 퀀텀 닷스, 이제 우리말로 쉽게 이해하자면 스핀 큐비트 방식인데 이렇게 고정된 전자나 핵의 스핀으로 큐비트를 만든다고 합니다. 장점은 큐비트 생애가 길고 실리콘 칩 제조 기술을 활용하고 있으나 단점으로는 게이트 충실도가 낮다. 간섭에 약하기 때문에. 콜드 아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온 트랩과 비슷하지만 중성자를 사용을 한다. 콜드 퀀타, 파스칼이 선도 업체로 원자 기술이 광섬유를 사용한 수평 확장에 유리하다. 그래서 뭐 확장성이 뛰어나다라는 평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이제 QRAM이라고 알려진 양자 컴퓨터용 메모리 체계를 만들 수도 있다라고 믿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기술의 회사들은 투자도 많이 받고 있고 이제 생태계가 커지고 있고 뭐 파트너, 공급자, 고객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장점들을 가지고 있으나 각자 마주한 도전 과제들이 크기 때문에 어떤 기술이 승리할지는 미지수이다. 그래서 이제 핵심 기업들은 여러 기술 생태계에 동시에 투자를 해서 이제 해칭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간단하게 이제 각 하드웨어 기술 간의 비교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제일 유망하다고 보는 게 61%로 초전도체, 다음이 이제 35%로 이온 트랩 방식, 다음에 광자 34% 이렇게 순서가 되고요. 이제 큐비트 품질을 보시면 라이프타임 높을수록 좋고, 게이트 피델리티 높을수록 좋고, 게이트 오퍼레이션 타임은 낮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초전도체 방식은 라이프타임이 짧고요. 게이트 충실도가 뭐 다른 애들 비해서는 좀 중간 정도인 것 같고, 게이트 오퍼레이션 타임이 굉장히 빠릅니다. 나노 세컨드이고요. 이온 트랩 방식 같은 경우는 큐비트 라이프 타임이 획기적으로 다른 애들보다 높고, 게이트 피델리티도 99.9%로 높은 편인데, 문제는 게이트 오퍼레이션 타임이 이게 마이크로 세컨즈입니다. 이 둘의 큰 차이가 존재한다. 뭐 이런 방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연결성 같은 경우는 이온 트랩 방식은 올 투 올 풀 커넥티비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슈퍼컨덕터는 옆에 있는 애들만 연결이 됩니다. 근데 얘네는 멀리 떨어져 있어도 모두가 연결된다는 거. 그래서 이 차이점이 있고요. 뭐 장단점도 간단하게 보시면 슈퍼컨덕팅 이제 초전도체 방식은 공학 정도가 성숙되어 있고 확장성이 쉽다. 하지만 초저온이 필요하고 이 연결성이 2D 방식으로밖에 인접한 애들끼리밖에 안 된다. 이온 트랩 같은 경우는 이제 안정성이 좋고 게이트 피델리티 충실도가 좋고 풀 커넥티비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호 연결성도 좋다. 하지만 게이트 오퍼레이션, 즉 게이트 연산이 오래 걸리고 한 트랩에서 다른 트랩으로 이제 연결하는 게 쉽지 않다. 확장성이 어렵다. 뭐 이 정도가 있고요. 나머지는 이제 또 읽어보시면서 정지해 놓고 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이제 상식으로 알아두면 이제 투자자로서 상당히 이점이 되겠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양자 컴퓨팅 시장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제 풀 스케일 폴트 톨러런스, 이제 에러가 완전히 해결이 된 상태의 양자 컴퓨팅에 도달을 하면은 450빌리언에서 850빌리언 정도의 가치가 창출이 되는데, 80%는 엔드 유저들, 이제 뭐 제약이나 금융 서비스 회사들에게 분배가 되고, 20% 정도만이 이제 양자 컴퓨팅 산업 기업들에게 직접적으로 분배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자 산업계 내에서도 절반 정도는 초기 하드웨어 쪽에 분배가 될 것이며, 시장이 성숙해지면 이제 소프트웨어 전문 서비스, 뭐 네트워킹 회사에 차차 옮겨갈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주요 제한점은 충분히 강력한 하드웨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하드웨어가 개발이 되기만 한다면 공급보다는 수요가 높다는 거는 이제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그래서 이 케이스가 이제 전통 컴퓨터 개발 때와 비슷한데, 75년도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창립된 해에 이제 ICT 기술의 하드웨어 시장은 전체 시장의 80% 이상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현재는 25%로 많이 줄어들었죠. 그래서 차차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부가가치는 옮겨간다. 시장은 옮겨간다. 그래서 아이온큐 역시 이제 하드웨어로 밀고 가고 있지만 점점 더 소프트웨어, 알고리즘 회사로 전환하겠다. 그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게 이제 이 부분을 캡처한 것 같습니다. 투자자들 역시 70% 정도가 하드웨어에 먼저 투자를 했고, 이제 하드웨어는 상업화에 대한 주요 기술 및 엔지니어링 장애물을 극복해야만 한다. 그래서 주요 엔지니어링 과제로는 확장성, 안정성, 그리고 오퍼레이션. 자, 하이브리드 아키텍처가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 역시 아이온큐는 델과 협업을 통해 하이브리드 아키텍처를 만들고 있죠. 그래서 이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제 아이온큐가 미래를 잘 대비하고 있고 시대 흐름을 잘 읽고 있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깨달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아이온큐 주가를 한번 저 혼자서 계산을 한번 해보자면은, 우리가 지금 여기라 그랬죠. 근데 이제 10년 뒤에 폭넓은 양자 어드밴티지, 양자 우위를 달성을 하면은 15에서 30빌리언이 이제 양자 컴퓨팅 직접적인 기업들에게 부여가 되는데, 한 20빌리언 정도가 된다고 칩시다. 그래서 여기서 한 20% 정도를 아이온큐가 가져간다. 그러면 4빌리언이고요. 여기에 한 20배 정도의 레베뉴 멀티플을 주면은 시가총액이 한 80빌리언 정도 되겠죠. 지금 3빌리언 정도인데, 이제 여기만 봐도 우리가 이제 한 10년 뒤에는 아이온큐를 보수적으로 생각해봐도 한 27배 되나요? 네, 27배 정도를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한 주가가 16불이니까 뭐 이렇게만 봐도 300불 정도는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풀 스케일 폴트 톨러런스, 이제 2040년, 이건 20년 뒤죠. 이때를 보면은 이제 뭐 보수적으로 한 100빌리언만 잡아도
여기에 5배죠. 그러면 뭐 저는 1000불에서 1500불까지도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제가 보수적으로 제 딴에는 보수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 역시 아이온큐 주식을 10,000주 이상 가지고 있는 주주이다 보니까 호의적으로 말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거는 구별하셔서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지금 한 17불 정도 되는데 10년 뒤에는 저는 100불에서 300불까지도 갈 수 있다고 보고요. 20년 뒤에는 1000불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이제 저만의 상상력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큰 비중을 투자를 했지만,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스스로 잘 판단하셔서 감당 가능하신 부분까지만 소액으로 하셨으면 좋겠고요. 저의 개인적인 비전은 이렇습니다. 10년 뒤에 100불에서 300불, 20년 뒤에는 1000불 이상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 그래서 보스턴 컨설팅 그룹은 어떻게 얘기를 하는가 봅시다. 그래서 양자 컴퓨팅과 같이 기술이 궁극적으로 어떻게 완성될 것인가에 대한 확신이 적은데, 이렇게 큰 열정과 관심, 즉 투자를 불러일으킨 기술은 지금까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은 기술, 가치, 리스크에 대해 스스로 교육할 필요성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5가지 핵심 기술과 각 기술 주요 기업들을 모니터링해야 되고, 양자 컴퓨팅이 어떤 문제를 다룰 수 있을 것인가, 거기서 가치가 나올 것인가, 이거를 봐야 되고요. 한 기술 진영 이상의 분산 투자에서 해칭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다 라고 얘기해주고 있고요. 로드맵을 잘 달성하는가, 그래서 리스크를 낮춰가고 가치를 높이고 있는가를 우리는 살펴봐야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결승선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양자산업계의 여러 기업들은 중요한 이정표를 향해 돌진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보스턴 컨설팅 그룹은 선점하는 기업들이 지속 가능한 리더십을 구축할 것으로 기대한다. 그래서 선점하는 업체가 어디인지 우리가 분별해서 투자하는 것이 좋겠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해칭을 해야 되고요. 분산 투자해야 되고 감당 가능한 비중만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양자 컴퓨터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 BCG 양자 컴퓨팅 리포트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매수매도 추천이 아니고요. 저 혼자 공부한 것을 공유하는 차원에서 만든 영상이니 모든 투자에 대한 고민과 책임은 투자자분 스스로 지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네, 오늘도 긴 시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을바람이었습니다.